HSP이신 분들은 넓거나 아니면 좀 얕은 인간관계를 하는 게 힘드신 거죠. 이분들은 이제 오늘 밥 먹었어? 라고 했을 때 어제는 응 했는데 오늘은 응? 라고 하면은 이 응이랑 응? 이 차이를 바로 캐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지치고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워낙 힘드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몇 달 전부터 이제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영상들을 여러 개 좀 업로드 했잖아요. 오늘은 저희가 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특성,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 HSP가 이제 사람들 만날 때 보이는 특징 어떤 게 있죠? 간략하게 좀 얘기해 보면. 일단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잘 한다라는 특성이 있죠. 타인의 말투나 표정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읽는 능력이 일반적인 기질을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치 않아도 저 사람 지금 이런 기분인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좀 캐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또 그냥 넘기지 못해요. 보통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흘러 가다 보니까 좋게 표현하면은 좀 깊게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고,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은 영향을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는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은 사회생활에서 좋은 거 아닌가? 다들 이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정작 이 당사자는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댓글에도 사춘기 때 학교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 잘 보여서 배려하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모여서 정말 힘들었어요. 예, 다음 생이 있다면 안정적으로 땅에 꽉 박힌 바위로 태어난 것이 꿈이었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어요. 네, 이런 댓글도 있네요. 사무실 안에서 누가 화나 있는 것을 느끼면 그 사람의 기분 때문에 내일에 집중이 안 되고 불안해졌음. 공감이 쉽게 된다고 대인관계에 능숙한 것도 아닌데 쉽게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갑자기 짜증내는 사람으로 비춰줍니다. 공감 잘하는 성향이라고 하면 장점 같은데 전혀 아님. 공감보다는 과이입 표현이 맞다고 느껴져요. 이 과이입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적절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원치 않게 좀 전염을 쉽게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저게 계속해서 거슬리고 고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DHD도 약간 과몰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DHD도 재밌으면 일단 과몰입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유지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긴 하는 거죠.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가면 저희는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데 HSP이신 분들은 그 뒤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HSP이신 분들이 저희가 진료실에 올 때마다 사실은 처음에 대인관계가 어떤 패턴이냐 물어보는데 좀 공통적으로 자주 말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좀 좁고 깊게 만나는 그런 패턴 말씀을 하시죠. HSP이신 분들은 넓거나 아니면 좀 얕은 인간관계를 하는 게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넓은 관계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오늘 밥 먹었어? 라고 했을 때 어제는 응 했는데 오늘은 응? 라고 하면은 이 응이랑 응? 이 차이를 바로 캐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한테 뭐 무슨 일이 생겼나? 아니면 나한테 혹시 이야기하기가 싫어졌나? 맞아. 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또 하시게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지치고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워낙 힘드신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좀 좁아질 수가 있겠죠. 기존에 좀 더 검증돼 있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덜 해도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숙이 들어가시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저 진짜 공감돼요. 이제 사실은 이제 HSP라고 하면은 이제 내향적, 그러니까 MBTI로 따지면은 I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한 30% 정도는 이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고, 저도 사실은 MBTI를 이렇게 해보면은 E가 나오거든요. 동훈이 화려했었잖아요. 네. 뭘 화려해요. 정말 피로해지네요, 진짜. 이런 자극들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오동훈 선생님, 그럼 진료 보시는 분들 제외하고 그 외에는 일주일에 사람들을 좀 얼마나 만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안 만나는 것 같기는 해요. 일주일에 따로 약속이
뭐 한 번 있거나 아니면 2주에 한 번 있거나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이제 저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넓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를 좋아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최적화가 되어 있는 인간관계들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 누구나 그렇지만 HSP이신 분들은 더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미 내 일상을 영위하는데도 충분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상대적으로 좀 에너지를 덜 쓰고 자극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편안하고 검증된 관계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밀렸어요. 처음에는 좀 약간 서운했는데 이제는 뭐 동훈이도 살아야지. 그럼요. 존중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운해하기 전에 저한테 감각 과부하를 주거나 어떤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두 분이 이런 자극들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그 HSP이신 분들은 깊은 대화를 또 선호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얕은 어떤 그런 대화보다는 좀 진정성 있는 그런 대화랄까? 그런 걸 선호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좁은 관계를 또 선호를 하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결이 맞는 사람하고 좀 퀄리티 있는 대화를 즐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대인관계가 너무 좁다고 뭐라 할 게 아니에요. 대인관계 반드시 넓어야 좋은 것도 아니고요. 네, 다 자신에게 맞춘 대인관계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비난하고 거절에 좀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좁은 인간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랑 결이 맞는 인간관계를 찾게 되는 게 이제 HSP이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 이런 것들에 상대적으로 더 예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또 고민하는 그 과정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좀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HSP이신 분들도 진료실에서 말씀을 들으면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본인이 더 많이 힘들어하셔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니 분명히 친구가 그만큼 힘들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만약에 옆에서 혼나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그 수치심을 본인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우울증이나 다른 이제 정신질환들로 고생하고 있다 혹은 힘든 상황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럴 때 막 연인이나 친구들이 선뜻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깊게 공감하면서 마음 편히 받지도 못해요.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도움 받고 서로 건강한 관계를 더 형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느껴지는 그 부담감이나 이런 감정의 무게들을 견디기 어려워해서 막 밀어내고 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예, 그럴 때 되게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처럼 HSP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오해를 받기도 해요. 좀 지나친 수줍음이나 사회 불안 때문에 못 다가가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회공포증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좀 결이 다르죠. 그렇죠. 이제 HSP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타고난 기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인 같은 것들이고 어떤 교정의 대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반면에 사회불안장애는 우리가 장애라는 이름이 붙어 있듯이 명백하게 좀 치료의 대상이 되는 일종의 질환이다라는 부분에서 제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불안장애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타인의 어떤 평가, 부정적인 시선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피하는 네, 그런 장애가 바로 사회불안장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인 기능에 문제를 초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될 게 단순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좀 싫어, 불편해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일상생활에 명백하게 좀 지장을 준다라는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죠. 제가 이제 뵙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뭐 회사나 아니면 뭐 집안의 대소사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다 자기를 되게 믿고 자기한테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절을 못 하시고 다 본인이 다 처리하시고 예, 그런 다른 사람들의 힘듦에 너무 좀 이입하고 하면서 지쳐서 좀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사회불안 장애였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믿을 것 같은데 나한테 일 안 줄 것 같은데 이런 걱정에 사실 계속 시달리시겠죠.
뭔가를 하면서도 아 내가 이거 잘 못해서 이 사람이 나 안 좋게 평가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우울제 같은 약물 치료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HSP 타고난 예민함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은 가장 적절하게 대인관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찾아야 됩니다. 혼자인 시간도 좋고 적은 숫자의 친구도 좋은데 어쨌든 사회생활이 너무 끊기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우울, 불안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 딱 적당한 지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먼저 오동훈 선생님께서 이 경험자로서 팁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한 관계들에 집중해서 만남을 해보시는 거, 이것도 솔루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HSP이신 분들이 이제 상대가 누구든지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그 감정들을 또 케어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적인 부담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나랑 그렇게까지 가깝지 않은 관계인데도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한번 이제 스스로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한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이제 나를 중심에 놓고 내 주변에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이제 거리를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내가 진짜 편안하게 느끼고 조금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 위주로 인간관계들을 집중해서 해보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좋은 말인데 듣다 보니까 속상하네요. 나는 저 원에서 어디에 있을까? 네, 계층을 몇 개로 나누자면 한 존 3? 저는 진료실에서 가끔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회피라고 하면 다들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회피의 방어 기제가 마냥 나쁜 게 아니에요. 회피도 적당하게 사용하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스킬이거든요. 이 예민하신 분들이 그 내가 관계를 어느 정도 거리 둔 거에 대해서 내가 회피하는 게 아닐까라고 스스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죄책감 느끼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자존감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좀 부담스러운 관계는 거리 좀 두고 가끔씩은 좀 대답도 느리게 하고 그러다가 까먹어서 일식도 좀 하고 그러면서 떨어질 관계들은 시간 지나고 보니 좀 떨어졌구나 이렇게 돼가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피가 마냥 나쁜 게 아니다라는 말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결에서 반드시 회복 시간이 있으셔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회복 시간은 짧게는 모임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어디 구석 자리에 가서 좀 쉬거나 아니면 잠깐 화장실 가서 충전을 하고 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길게는 정말로 사람을 조금 안 만나고 그냥 충분히 회복하신 다음에 이제 만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재충전할 시간을 꼭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디톡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얘기 요즘 많이 하는 것처럼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과부하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차리고 쉴 때가 됐다라는 것들을 조금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내가 그 가운데에 있다 보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요일이나 날짜를 고정해 놓고 이날은 내가 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만찢남님 인터뷰했을 때도 이틀을 쉬는데 하루는 가족들을 위한 시간이고 하루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온전히 방에 들어가서 플레이스테이션 하는 시간. 그쵸? 그런 것들이 정말 그냥 인간관계 디톡스하고 지친 예민함을 좀 회복시켜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이 HSP이신 분들이 이제 대인관계를 할 때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한 템포 쉬고 해석하는 연습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표정이 좀 안 좋다. 혹시 나한테 지금 서운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도 지금 이 표정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이 상대방이 보내는 어떤 사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멈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얹고 싶은 게 해석을 조금 덜 하시고 그냥 그대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 얘 말투가 조금 달라졌네? 얘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네? 까지만 그냥 보시고 추가적으로는 해석을 너무 꼭 안 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쨌든 뭐 해석을 하게 됐다 하더라도 얘의 감정이나
얘의 어떤 이런 불편함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이건 기본적으로 얘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경계를 분명히 나누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동훈이가 전에 했던 말이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 이거를 한적함이라고 그렇죠. 표현해 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워낙 요즘 이제 뭐 SNS나 뭐 TV에서 연예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화려하게 살아야 되고 계속 사람들과 연결되어서만 지내는 거를 잘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한 나를 뭔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은 이렇게 일부러 한적한 시간을 두고 동굴 파고 들어간 것 같은 시간을 보내도 내 곁에 있는 좋은 친구는 그런 시간쯤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HSP에게는 특히 나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렇게 좀 감정에 좀 민감한 사람이야. 관계를 할 때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좀 받아들이시는 거. 네, 그게 좀 첫 번째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HSP의 이런 민감성, 이런 기질들을 잘 받아들였을 때 그런 빠른 눈치, 네, 깊은 공감 능력 이런 걸 또 발휘할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